자, 이번 시간은 이제 감정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쟁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절차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주된 이슈가 되는 것은, 소위 이름하여, 감정평가의 방식에 관한 총론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할 것인가. 요게 주된 출제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선가액의 조정이라는 주제가 최근 시험 문제에서 연속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감정평가 절차라고 하는 거 우리 교재 기준 19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절차를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일단 논의 전제는 그렇죠.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은 감정평가 업자는 그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방식 등을 확인을 해서 또 나머지 기타 방식, 주된 방식 외에 나머지 방식을 활용해서 각각의 감정평가액을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중치를 두어서 산술평균에서 종국적인 감정평가액을 내는 과정, 이게 감정평가의 절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주된 뼈대 바로 이거로 가죠. 부동산의 감정평가 방식, 크게 세 가지 방식, 원가 방식이라고 하는 거, 이걸 달리 표현하면 비용성의 원리, 용어 하나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 나오니까.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이라고 해서 시장성의 원리, 세 번째가 수익 방식이라고 해서 수익성의 원리. 해서 비용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대상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만들려면 얼마 들어가니까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 원가가 얼마니까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다라는 식의 내용을 바로 원가 방식 또는 비용성의 원리라 부릅니다. 한편 우리가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자,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것도 있고요. 임대료를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해서 먼저 원가 방식, 비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가액을 평가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원가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파트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용어 자체를 안 외워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거지 그냥 무슨 이해가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얘들이 쓰는 용어가 이렇다 해서 자, 원가법이라고 하는 거,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 다시 만들기 위한 원가, 다시 조달하기 위한 원가, 재조달 원가를 먼저 구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부릅니다. 뒤에서 이제 건물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건물 만든 지 10년쯤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의 가격이 얼마냐라는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이 건물을 다시 현 시점에서 이걸 우리가 나중에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기준 시점에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느냐를 먼저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재조달 원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건물을 만들면 새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에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온 건물은 아까 10년 지났다고 그랬어요. 그럼 10년 동안 감가 요인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감가 요인을 감안해서 종국적으로 그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이름하여 원가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 지금 비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대상 물건의 임료를 결정하는 방식을 적산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초가액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내고요. 거기다 기대 이율을 곱해서 필요한 재경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계산해내는 방식을 적산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적산법은요, 기기필이라는 공식 외우면 끝납니다. 그래서 기초가액의 기대 이율의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할게 필요 재경대 필을 더하게 되면 이게 바로 임료를 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일단 가시겠고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이라고 해서 가액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 소위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임료를 평가하기 위해서 임대 사례 비교법. 이게 이제 일단 기본 축이 되는데, 자, 먼저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서 지금요, 어떤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가 들어왔습니다.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 아파트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대충 가서 얼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서 과거에 그 유사한 아파트가 거래된 사례를 먼저 산정을 합니다. 그걸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2달 전에 비슷한 아파트가 3억에 거래가 됐다. 그러면 이제 사례 가격이
3억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사정 보정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따 볼 텐데 사정 보정 해봐야 되고요. 사정 보정은 그 2달 전에 거래가 된 물건이 금매로 좀 싸게 거래가 됐다면 조금 더 가격을 올려서 보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정 보정이라고 하는 거. 또 2달 사이에 가격이 전체적으로 뛰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감안을 해줄 필요가 있다. 시점 수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에는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외에도 일반 요인이 있는데 일반 요인은 사실 의미가 없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고려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가리켜서 바로 거래 사례 비교,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임대 사례 비교 간단하죠. 대상 물건의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는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을 때 임대 사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유사한 물건의 임대 사례를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다가 똑같이 사정 보정, 그 다음에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비교해서 적정 임대를 계산해 내는 방식을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지금 거래 사례와 임대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 혹은 임대를 계산한다 해서 시장성의 원리에 기반한 감정평가 방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토지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소위 비교 방식의 일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공시지가 기준법.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었죠.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 50만 필지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에서 공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이제 이 토지에 대해서 은행에서 토지담보로 대출 등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냐라고 하는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이게 이제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등을 고려해서 대상 토지의 감정 평가하는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의 일종. 그래서 구조가 사실은 이제 우리 원가 방식, 비용성의 원리하면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이 시장성의 원리에 따른 비교 방식 딱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토지만 따로의 공시지가 기준법, 이것도 비교 방식의 일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 여기서 발생할 수익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이나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장래 발생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값으로 환원 또는 이제 할인을 해서 지금 당장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1년 후, 2년 후, 3년 후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장래 발생한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식을 수익 환원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수익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용어를 쓰게 될 텐데 뒤에서 공식 보시겠고요. 이에 비해서 수익 분석법, 이름이 비슷해서 시험 문제 풀어갈 때 상당히 헷갈립니다. 자, 장래 발생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수익 분석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크게 세 가지 방식, 7개의 구체적인 방식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 이렇게 7개가 있는데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원가법이라고 하죠. 원가 방식이라고 하는 게 비용성의 원리에 따르게 된다.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고요. 원가법은 재조달 원가를 먼저 구합니다. 해서 다시 자, 이 건물을 기준 시점에서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느냐는 재조달 원가를 구해서 아까 감가 수정. 자, 그동안 건물이 몇 년 흘러가면서 가치가 떨어진 부분을 빼준다고 그랬어요. 이걸 감가 수정 또는 이제 감가 누계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해서 대상 건물의 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요, 적산 가격이라는 용어를 써요.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 것. 이게
그 대상 물건의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원가법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따로 공부하겠지만 이 원가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삼는 것은 건물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도 그 대상,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쌓여 있습니다. 항공이나 선박을 자주 거래한다. 그럼 아마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텐데 상대적으로 거래 빈도가 낮기 때문에 사례 찾기가 어려울 거고 그때는 이걸 다시 선박이나 항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드는 비용에서 뭘 빼야 된다고요? 그동안 달아져 가치가 감가된 부분을 빼주는 감가 누계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해서 용어 어렵습니다. 적산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적산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우리 이제 건설기계도 마찬가지 중장비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산임료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원가법에서의 가격을 적산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적산법 임료. 이 적산임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기기필, 그냥 공식 외우면 끝나요. 기초가액의 기대 이율 곱하고 거기다 필요 재경비를 더해서 임료를 계산한다 해서 비용성의 원리, 원가에 따라서 가액을 결정하게 되면 적산가격, 비용성의 원리, 원가에 따라서 임대를 결정하면 적산임료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적산가격, 적산임료라고 하는 거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 감정평가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계산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감정평가를 수험생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게 용어가 전혀 낯선 거고 지금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이 새롭게 짠 하고 등장하니까 한번 수업 들어보고 모르겠다 이렇게 아니요 용어 자체를 안 외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외우는 게 포인트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적산법을 적용하는 주된 방식은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주제고요. 이제 비교 방식, 시장성의 원리에 따라서 가액을 평가해 가는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비교해서 정한 가격, 비준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비준 가격은요, 사례 가격에다 머리 글자 따서 외우시면 됩니다. 사, 시, 지, 계면 뒤에서 실제 계산하는 연습도 해야 돼요. 지금 뼈대만 잡는 거야. 사정, 보정이라고 하는 거. 지금 거래 사례가 아까 얘기를 할 때 금매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좀 싸게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그 사정을 제거하는 것을 사정, 보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점 수정. 이 거래 사례가 한 8개월 전이다. 그리고 8개월 사이에 가격이 많이 변동이 있다. 그럼 그것도 감안해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의뢰가 들어온 물건의 가액을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이름하여 지금 시점 수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다른 지역이다, 유사지역이다 그러면 지역 요인도 비교를 해봐야 돼. 그래서 지금 사례 물건과 대상 물건이 같은 동네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역 요인도 비교를 해야 되겠고요. 당연히 개별 요인 비교해 보겠죠. 그 밖에 하자 면적 요인, 미리 이제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나중에 면적 요인도 고려해서 가격을 정하는 것을 비준 가격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준 가격은 사시지계면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이란 요소를 고려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뒤에 가면 이제 계산 문제 형태로 이게 던져지는데 일단 계산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저 사시지계면이라는 요소, 사시지계면까지 면적까지 고려하는 것이 거래 사례 비교법의 예시값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게 아파트라고 하는 것, 집합 건물이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아파트는 거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기존의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온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수원이라고 하는 거, 과수원도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과수원도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수원에 대해서도 거래 사례 비교법, 그리고 동산이라든가 자동차도 당연히 어떻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동산 등도 어떻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한다 해서 나중에 산지 임목 얘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게 되겠고, 토지가 문제가 돼요. 토지는요, 아까 공시지가기준법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토지든 감정평가를 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시, 지, 계급,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등을 고려해서 그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활용해서 대상 토지의 가격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시, 지, 계, 그 뭐가 빠져요? 면적이라는 요인은 빠지게 됩니다. 자, 토지를 근데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가격을 결정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사시, 지계, 면 해서 면적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9회 때 나왔던 것이 토지에 대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30회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문제에 따라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활용해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도 있겠고, 또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가지고도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때는 공식이 틀려져요. 사시지계면이라고 하는 거.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라서 그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결정 요인이 될 것이고, 이에 비해서 공시지가 기준법 뭐라고요? 자, 시, 지, 계, 그라고 해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등을 고려해서 감정평가액을 결정을 하게 된다. 하나만 더, 아까 임대사례 비교법 다시 한번 용어 보셔야 되죠. 비준임료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사례 임료에다가요, 사, 시, 지, 계, 면이라는 요소를 고려하게 되면 이것이 비준임료가 되게 된다. 자, 임료를 결정하는 방법은요, 적산임료라고 해서 기기필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수익분석법에서 수익임료라고 해서 순필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순수익 플러스 필요 재경비라고 하는 것이 있게 돼요. 그런데 자, 임대를 결정하는 주된 평가 방법은요, 임대 사례 비교법이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비준 임료라고 해서 사례 임료를 기준으로 해서 사, 시, 지, 계, 면 이런 요소를 고려해서 비준 임료를 정하게 됩니다. 뒤에서 이제 몇 가지 개념 자 설명드리게 될 텐데, 이게 임대를 결정할 때요, 요 하나만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준 임료가 가장 중심이 되게 될 것이고, 자, 감정평가업자는 비준 임료만 가지고 그 대상 물건의 임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적산 임료라든가 또는 수익 임료라고 하는 것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된 가중치를 어디다 둘 것이다? 바로 비준 임료에다 가중치를 두는 방식을 통해서 나중에 종국적인 임대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나중에 시산 임료의 조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얘기가 되겠고요. 자, 남아있는 것이 수익 방식, 수익성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 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수익환원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식이 이제 외우셔야 되죠. 자, 수익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수익가격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가격은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 공식 외우셔야 된다고. 여기서 이게 줄줄줄 떨어져야지 나중에 계산 문제 풀어 가실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볼 텐데, 수익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거에서 나중에 순영업소득 계산하는 방법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환원이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 시험용으로 한 2개 정도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은 보통 무형의 재산들, 광업재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익환원법이 주된 평가 방식이 되게 된다. 근데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감정평가 방식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일 없이 외우셔야 됩니다. 대단히 간단한 주제이고요. 이 공식 외우시게 되면 진짜 감정평가 한 5문제에서 많은 6문제 구성될 텐데, 한 문제 이상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감정평가의 절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감정평가의 절차에 있어서 시선가액 또는 시선임료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개념을 잡아야 돼요. 자, 지금요, 어떤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게 됩니다.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은 아까 원가법이라 불렀었고, 원가법에 따른 가격을 뭐라고 한다? 적산가격이라고 부르기로 했었고, 적산가격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 금액을 뭐라고 한다? 적산가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의 주된 평가 방식은 바로 원가법, 적산가격이 주된 평가 방법이 될 것인데, 이것만 가는 게 아니라요, 소위 비준가격이라고 해서, 자, 이 건물에, 자, 사례 가격이라고, 거래 사례가 있겠죠. 사례 가격에다가, 아까 외웠던 거, 사시지계면에서 사정, 보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이라고 하는 거, 개별 요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면적 요인까지 고려해서 어떻다? 대상 물건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이게 비준 가격이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수익 가격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었죠. 그래서 수익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순영업소득, 자, 투자론에서 주로 공부할 주제인데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거,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수익가격. 다시 갑시다.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은 감정평가업자는 적산가격 계산할 테고요, 비준가격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가격도 계산을 해서 이걸 단순하게 산술평균한 것이 아니라 소위 가중치를 두어서, 자, 예를 들어서, 자, 건물은 주된 평가 방법이 적산 가격이니까 이거 50% 반영하자.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을 30%를 반영을 하자. 그 다음에 수익 가격을 20%를 반영하자. 이런 식으로 지가 결정을 해가지고 해보니 결국은 가격이 얼마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시선 가격의 조정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주된 평가 방법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평가 방법이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평가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이 결정되겠지만 나머지 평가 방법에 의해서도 어떻다? 바로 지금 대상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가격을 가리켜서 시험 삼아 계산한 가격, 시산 가격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시산 가격이 나오게 되면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방식에 따라서 가중치를 둔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된 가중치를 두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국적으로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다라는 식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시선 가격의 조정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임대료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가 임대료에 대한 주된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뭘 얘기한다? 임대료를 평가하는 가장 주된 평가 방법은 비준임료라고 하는 것이 주된 평가 방식이었죠. 비준임료라고 하는 것은 사례임료에다가 자, 사시지계면에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이라고 하는 거, 개별 요인이라고 하는 거, 면적 요인 등을 고려해서 비준임료를 계산하게 되죠. 그런데 원가 방식에 따라서, 자, 원가법에 따라서 임료를 계산한 걸 뭐라고 한다? 적산임료라고 했었죠. 적산임료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플러스 필요재경비,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이제 하나의 임료가 또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걸 말고 또 수익 방식의 수익성의 원리에 따라서 수익임료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수익임료는 뭡니까? 순수익 플러스 필요재경비라고 하는 거, 순필이 이렇게 외우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도 임료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가중치를 둔다고. 가중치는 어떻게 둘 것이냐? 감정평가자가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미리 데이터를 줘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임대료의 가장 주된 평가 방법은 비준임료니까 비준임료에다 예를 들어 60%의 가중치를 준다.
또는 원가법에 따라서 20%의 가중치를 둔다. 또 원가 방식에 따라서 그다음에 수익 방식에 따라서 20%의 가중치를 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국적인 임대료를 계산해 내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시산임료의 조정이라고 부르게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주된 방식이 있고 주된 방식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마지막 감정평가를 해내는 과정은 나머지 방식도 모두 어떻다 활용을 하게 된다. 그런데 자, 임대료 같은 경우는 뭐 미리 말씀드리면은 자, 적산임료라든가 수익임료는 거의 자, 공식 물어보는 거, 순필이하고 기기필 물어보는 걸 제외하고는 출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감정평가 파트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용어의 정의니 뭐니 이런 거 가지고 두세 문제 구성을 해버리기 때문에 깊이 다룰 주제는 아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두 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계산 문제 형태로서도 한번 던져줬었고 또 한 번이 지금 가중치라고 하는 이 표현 대신에 산술 평균 해서 틀리게 뽑아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산술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3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평가 방법이 어떻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쟁점을 삼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 지금 기술상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해서 이건 용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제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기준 시점이란 용어예요. 나머지는 부차적인 얘기고 기준 시점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수험생이 상당히 어렵게 받아들이는 게 기준 시점. 그래서 자,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다?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기준 시점이 뭐냐라고 하는 거,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뭐야? 아까 임대를 평가한다고 하면 비준임료 계산해 내기 위해서 사례임료도 알아봐야 되고 쭉 가서 결국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10월 5일 날, 자, 비준임료 계산을 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해서 적산임료는 하루 더 걸려서 10월 6일 날 중요도가 떨어져 그 다음날 하루 끝냈고, 자, 수익임료가 10월 7일 날 끝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자, 이 세 개 다 완성한 날짜. 이게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래서 이 대상 물건의 임료라고 하는 것, 또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10월 7일 기준으로 이 물건의 가액이 또 이 물건의 임대료가 얼마다라는 식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가 변동의 원칙이라고 해서 시점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가격 또는 이제 임료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거, 언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느냐 해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있는 현황을 고려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 이거 하나 보시면 좋겠고, 소급평가 중요하지 않고, 자, 아까 우리 평가 기준 시장가치라고 하는 거 있었죠. 자,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자, 용어 한번 가볼까요? 시장가치라고 하는 거,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이걸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는 적정가격이라는 용어를 혼용해 썼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다. 자, 그런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예외, 감정평가업자는 일정한 경우 두세 개 나오는데 필요 없고, 자, 지금 시장가치 외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해서 감정평가 의뢰인이 특별히 요청을 하거나 뭐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게 되면은 이때는 시장가치 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요, 대상 물건의 상태, 구조, 이용 상황, 뭐 등등등 있는 그대로, 현황 그대로 평가한다. 뒤에서 지문 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까지 시장가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인데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답은 아닌데 그냥 던져주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시험 문제 직접 답이 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과거 시험 문제에서는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런 식으로 해서 트릭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답을 뽑아내고 관심을
중점을 둬야 될 지점은 바로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용어, 요게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가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워갈 때 힘들 수 있는 게 바로 물건의 대상 물건의 상대로 해서 지금 대상 수에 따라서 개별 평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감정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해야 된다. 토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 옆에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 토지별로 어떻다? 감정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외 볼까요? 대상 물건이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해서 뒤에서 한번 나오게 될 게 저런 거예요. 자, 산림이라고 해서 산지 땅하고요. 그 위에 자란 나무를 묶어서 평가하는 거. 이걸 이름하여 나중에 일괄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숲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나무 따로 팔고 자, 땅 따로 팔고 이럴 개연성은 작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 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즉 개별 물건 단위로 토지 따로 나무 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하나도 안 어려워. 개별 평가, 일괄 평가는 그냥 국어 특별한 공부를 안 해도 한 번만 들어보시면 대충 그럼 뭐 그런 게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될 게 이거야. 부분 평가와 부분 평가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거 대가리 따서 외워야 돼. 가구 일부 이렇게 외우셔야 돼. 가구 일부, 가구 일부, 가구 일부, 가구 일부 가치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구분하여 평가한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으면 어떻다? 바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일부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한다? 부분 평가.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쪽에 도로가 있고요. 토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의 토지가 좀 특이해. 앞쪽은 상업지역이고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 한 필지인데 뒤쪽은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용도지역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의 필지이긴 하지만 용도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한정해서 평가를 해보고 또 주거지역에 한정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가치가 다른 부분 한 필지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개별 평가라고 해서 덩치를 하나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치가 달라서 달리 평가할 필요가 있어서 나누어서 하는 평가를 뭐라고 한다? 구분평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치가 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은 우리 앞에서 정책론 이런 거 할 때 용도지기 할 때 주거지역은 건물을 지을 때 주택 위주로 지어라. 상업지역은 상가 위주로 지어라.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평가한다. 그런데 이거요. 이쪽 토지에 이렇게 도로가 놓이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나 지자체에서 수용을 할 때 이 부분만 수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체로 이용되던 토지의 일부를 떼내서 하는 평가를 뭐라고 한다? 부분평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다시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요. 이쪽에 도로가 놓이기로 신설되기로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도로 만들려면 수용해야 되거든요. 수용할 때 이 나머지 부분까지 굳이 수용할 필요 없습니다. 도로 만들어질 부분만 수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용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부분평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의 특정 부분을 떼내서 하는 평가를 뭐라고 한다? 부분평가. 그래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구분평가라는 용어 하고요. 부분평가라는 용어 두 개가 헷갈린다고. 그 말이 그 말 같으니까 가구일부 해서 가치가 다르면 어떻다? 구분하여 평가한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으면 어떻다? 부분평가라고 이렇게 끊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가구일부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쟁점 보셨고요.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3분만 끊었다가 지문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